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주차 강의입니다. 이 8주차에는 무엇을 다뤄보려고 하냐면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반드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물류 강의를 들으면서 반드시 접해볼 필요성이 있는 분야인데 무엇이냐면 전기선, 보통 라이너 서비스라고 하는데 전기선과 부전기선, 트램퍼 서비스라고 합니다. 전기선과 부전기선의 어떤 특성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이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을 다루는 것이 이제 전기선을 기준으로 한 컨테이너 베이스 화물이 일반적인데 우리 물류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전기선 파트가 굉장히 전문성을 많이 요구하는 분야예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도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부전기선의 개념과 전기선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서 한번 아주 약간의 부분이지만 좀 이렇게 접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 그래서 전기선, 그러니까 선박, 그러니까 운송 노선 중에 선박, 해상 운송의 선박의 서비스 방식이죠, 여러분. 그죠? 그 선박이 운행하는 그 방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기선이 있고 전기선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볼까? 전기선, 전기선, 보통 라이너 이렇게 얘기하죠, 라이너.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뭐 유명한 해운 선사들 이름 보면 뭐 쉬핑 라인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죠? 쉬핑 라인, 한진 쉬핑 라인, 한진해운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부전기선에 대해서 한번 보요. 부전기선. 보통 트램퍼라고 하죠. 트램퍼. 전기선 라이너 서비스와 트램퍼 서비스의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기 전에 교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인 국제 물류의 현장에서 화물의 대상이 되는 컨테이너화된 화물 있죠, 여러분. 컨테이너 베이스의 화물은 전부 다 전기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컨테이너 선사 같은 경우 여러분 한진해운, 현대상선, 뭐 덴마크의 머스크, 스위스의 MSC, 또 뭐 APL 뭐 이런 유명한 선사들 있죠, 여러분. 이런 선사들은 전부 전기선사다 이렇게 봅니다. 전기선사.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자, 전기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기적, 레귤러하게 루트가 있다는 거죠. 레귤러한 루트가 있는 거야. 정기적으로 출항하는 운송 노선이 있는 것이죠. 그게 전기선이죠. 그러니까 라이너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기적인, 그러니까 규칙적인 출항 노선이 있는 거예요. 운송 노선이. 얘는 없는 거죠. 그게 없는 거야. 아예 정기적으로 출항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얘는 주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컨테이너 화물이에요. 컨테이너. 얘는 뭘까, 여러분? 얘는 컨테이너 화물이 아니야. 컨테이너 화물이 아니야. 주로 컨테이너화가 안 되는 화물.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벌크 화물이라고 그래요. 벌크. 그렇죠? 컨테이너 포장이 어려운 화물. 벌크 화물. 전기선은 어느 지역으로 가는, 그러니까 어느 국가 교역국의 전기선을 만들까, 여러분? 해운사 입장에서 어느 국가의 전기선을 만들까?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출항을 하는 노선을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해당 국가와 자국이 교역이 많다는 거죠. 그죠?
교역의 빈도가 많은 곳을 전기선 서비스를 개설을 하게 되죠. 여기는 그죠? 교역의 빈도가 거의 없어요. 교역 빈도가 적고, 그죠? 부정기적이죠. 굉장히 부정기적. 그렇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이겠네. 가장 큰 특징.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잡한 개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교수님이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한번 제안해 볼까 해요. 여러분이 충북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 다니고 있는데 충북대학교에 있다가 뭐 서울을 간다든지 아니면 부산, 대구, 청주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선 가경동에 있는 버스 터미널에 가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버스 스케줄을 보고서 맞는 스케줄을 정해서 티켓팅을 하죠. 승차권을 구매하면 어떻게 해요? 그 승차권을 가지고 그 해당 운송수단인 대중교통 버스에 탑승하고 가면 그만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수님하고 물류 수업을 듣는데 학기 말에 견학을 가기로 했어. 물류에 대해서 했으니까 한번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항만인 부산 신항을 간다 또는 인천국제공항에 가기로 했다고 칩시다. 가경동 버스터미널에 가서 부산 신항만 가는 버스 타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없어. 그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경우는? 그렇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부산 신항만, 가덕도에 있는 그 신항만 지역에 가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으니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운송수단을 임차를 해야 되겠죠. 임대를 해서 가야 되겠죠. 관광버스 회사에 연락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버스의 운송수단의 크기, 그 다음에 필요한 날짜, 그다음에 사용할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계약 사항이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얼마 비용이 얼마인 것인지, 단순히 우리가 버스만 렌트할 것인지, 아니면 버스하고 기사님을 모두 이렇게 빌려서 차를 대여하는 개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뭘까요, 여러분? 45인승 버스가 될지 25인승 버스가 될지 아니면 뭐 그냥 12인승 승합차가 될지 이런 것도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기사님에 대해서 45인승 버스를 빌렸다면 몇 시간 동안 사용하고 그 시간을 초과했을 때 요율이 어떻게 또 증가할 것인지, 추가 비용이, 또 고속도로를 통과하게 되었을 때 고속도로 통행료는 누가 낼지, 버스 회사에서 낼지 아니면 사용자, 고객이 낼지, 또는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그 식사 문제는 우리가 제공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사님이 회사에서 식비가 나와서 그냥 그거를 충당하는 것인지 등등등 뭐 여러 가지가 조건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 것들을 모두 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굳이 예를 든다면 대중교통 버스 타는 거와 비슷한 거고, 얘는 관광버스, 임대해서 가는 임대버스, 그렇죠? 임대버스와 비슷한 거죠. 이런 개념을 먼저 갖고서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여러분, 하역 조건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역 조건. 우리가 2주차인가 3주차 강의에서 하역에 대해서 얘기했죠, 여러분. 4주차인가? 항만하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하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화물을 싣거나 선적하거나 내리는 거, 그죠? 양하하고, 또는 단순히 선적과 양하뿐만 아니라 운송수단에 적재했을 때
그 화물이 그 위치해야 될 정확한 위치에 위치시키는 것. 그걸 보통 우리가 적부라고 합니다. 적부. 적부한 상태에서도 이 화물이 운송 중에 흔들리거나 뭐 파손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는 추가적인 작업인 레싱 작업이라는 것도 있고 쇼어링 작업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모두 하역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뭐 선적, 양하 또는 적부, 레싱, 쇼어링과 같은 추가적인 하역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 부담을 어떠한 조건으로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달라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부정기선 쪽에서 이제 많은 조건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다루고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동영상 강의 시간을 통해서 가장 전문적인 부분을 접하게 되는 게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일단 여기 어때요, 여러분? 자, 먼저 대중교통을 갖고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필요한 곳을 이동할 때 가경동 터미널에 가서 서울 가는 티켓을 구매하는 승차권을 구매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버스 기사님의 어떤 추가적인 비용 부담 문제라든지 또는 뭐 점심값 문제라든지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라든지 기름값서부터 해서 이런 거 여러분들 전혀 신경 안 쓰죠. 그냥 내가 그 티켓만 한번 사는 순간 나는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야. 그 티켓 비용을 지불하는 거에 난 모든 게 끝난 거야. 이거 다 그 승차권만 가지면 나는 이동하는 거죠. 모든 비용이 다 거기에 지불됐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관광버스는 아니죠, 여러분. 버스 비용 따로 있을 수 있고 기사님 같이 왔을 때 비용이 다르고 또 뭐 고속도로 톨게이트 비용, 점심값, 또 시간이 오버됐을 때 또 요율이 또 다르고 계약할 때의 조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정해야 되는 요건들이. 그게 물류에서 해운 정기선과 부정기선도 그게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정기선을 이용한 컨테이너 화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해당 컨테이너 선사, 예를 들어서 목요일 오후 1시에 출항하는 현대상선 빅토리아호에 20피트 컨테이너 하나 부킹할게요. 예약할게. 부킹한다고 하는데 스페이스 부킹할게요. 20피트 하나. 얼마예요? 20피트 하나 부산에서 프랑스 르아브르까지 얼마예요? 1200불이요?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대상선 CY에 부두에 화물을 정해진 시간에 갖다 놓기만 하면 현대상선에서 알아서 다 싣고 다 하는 거죠, 여러분. 나는 그 컨테이너 한 대 비용만 지불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까 이 버스 뭐 톨게이트 비용, 점심값, 그 다음에 추가 시간 요율 비용 이거 다 하듯이 정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야. 얘는 그냥 정형화돼 있는 거야.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정찰가처럼 컨테이너 20피트 한데 얼마 거기에 그 비용만 내면 하역 비용서부터 해서 뭐 양하 비용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근데 얘는 틀려. 얘는 배만 빌려올 것이냐, 배하고 그죠? 배하고 선원들도 같이 들어올 것이냐 이것서부터 해서 하역 조건 측면에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역이 보통 두 번 일어나겠죠, 여러분. 수출지에서는 선적이 일어나고 선적, 그렇지? 그다음에 도착지에 가서 수입지에서는 뭐 해야 돼, 여러분? 양하가 일어나지, 양하. 그렇지? 양하가. 그런데 이런 거죠, 여러분. 이 수출지에서도 이 부두가 있고 배가 이렇게 있으면 부두에서 배까지 실리는 과정도 있을 것이고 배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정확한 위치에 놓이게 하고 그 화물이 파손되지 않게 추가적인 하역 조치를 하죠. 레싱, 쇼어링 작업. 그런 걸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뭐 수출지에서의 선적, 수입지의 양하 이런 하역 과정들을 누가 낼 거냐 이거죠. 관광버스 할 때 어떻게 돼요? 사용자하고 버스 회사하고 구분이 되죠, 여러분. 사용자하고 버스 회사가. 여기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여러분? 사용자가 누구예요? 여기는 고객이 화주라고 그래요. 화주, 쉬퍼.
그 다음에 대치되는 개념이 배를 갖고 있는 선주, 그죠? 선주와 화주와의 계약인 거죠, 계약. 너네가 지금 실으려고 하는 게 뭐 중장비다, 또는 아니면 뭐 모래다. 거기에 맞는 벌크 화물인데 배를 갖다가 놓고서 수출지에서의 그러한 벌크 화물, 정형화돼서 컨테이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생긴 게 비정형화돼서 컨테이너 베이스 화물로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부합하는 배를 따로 수배를 해야 되고, 그 수배된 배를 비용이 얼마고, 그 수배된 배에 해당 화물을 실는 데에 대한 비용은 누가 낼 것이며, 도착지에서 내릴 때 비용은 누가 낼 것이냐의 문제예요. 실는 데서는 선주가 하역을 해주기도 할 수가 있고요. 선주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화주, 고객이 와서 자기가 하역 장비, 하역 업자들 섭외해서 실어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한 조건들은 모두 정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러한 부정기선 서비스에서 하역 조건은 크게 이렇게 나눠야 돼요, 여러분. 항상 선주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돼요. 배의 주인, 배를 빌려주는 기준, BTBT라는 게 있어요. BTBT. 그 다음에 FIO, 세 번째 FIBT, 네 번째 BTFO.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골자로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눠서 이해하면 충분해요, 여러분들은. 자, BTBT는 뭐냐면 BTB는 벌스예요, 여러분. 벌스. 텀이죠, 텀. 조건, 벌스 조건. 교수님이 4주차 때 항만하역 갈 때 어땠어요, 여러분? 이 바다와 연에 있는 맨 끝단을 뭐라고 그랬어요? 부두, 맨 끝단을 벌스라고 그러죠, 벌스. 이 선주가 부두에서 다 낸다는 거예요. 앞에 부분은 수입지, 여기는 수출지, 수입지. 수출지에서도 벌스에서 선주가 낸다. 벌스 비용을. 수입지에서도 벌스 하역 비용을 선주가 낸다. 이걸 BTBT라고 해요. 이건 다 선주가 내는 거죠, 배의 주인이. 화주는 그냥 화물만 갖다 놓고 하역 비용 부담 안 하는 거예요. 야, 이번 이 부정기선은 내가 배 임대해서 쓰는데 이 하역 비용은 너네가 내. 관광버스 회사에서 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선주가 내. 반대로 FIO. 이 F는 free예요, 여러분. free, in. 수출지에 in, 화물이 수입지에서 out, in and out. free in and free out인데 FIO, free in and out 이렇게 되는 거죠. 선주 입장에서 프리하다는 거예요. 뭐로부터? 하역 비용으로부터. 어디에서? in, 화물이 들어가는 in 하는 곳. 수출지와 out, 나가는 수입지. 수출 수입지에서 선주는 전부 프리해. 하역 비용으로부터. 이 얘기는 뭐 얘기예요, 여러분? 화주가 다 낸다는 거예요. 하역 비용. FIO. FIBT는 뭐예요? 선주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했어요. 선주가 인하는 수출지에서는 프리하고 수입지에서는 어떻게? 벌스 비용을 내가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수출지 하역은 화주가 내고 수입지에서의 양하 비용, 하역 비용은 선주가 낸다. 이거는 거꾸로죠. 벌스텀, FIO, free out. 선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벌스텀, 내가 벌스 비용 부담해요. 어디서? 수출지에서. 그다음에 out, 수입지, 화물이 나가는 아웃되는 수입지에서는 내가 프리해. 다시 말해서 화주가, 화물의 주인이 수입지에서의 양하 비용을 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부정기선의 하역 조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전부 일일이 다 정해줘야 되는 게 부정기선 서비스라는 거고, 이건 아주 일부분이에요. 굉장히 전문적인 거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의 국제 무역 화물은 전부 어때요, 여러분? 정형화된 화물이에요. 형태가 스탠다드한 화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컨테이너화된 화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기선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거예요. 부정기선은 어때요, 여러분? 컨테이너선이 정기선인데 부정기선은 컨테이너 화물이 아니에요. 비정형 화물이죠. 컨테이너로 포장이 안 되는 화물.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이 투입되는 정기선사를 이용할 수가 없고, 해당 화물 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배를
빌려야 되는 거예요. 선박을. 철광석이면 철광석 전용선을 빌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모래를 실어나는 배는 거기에 특화된 거, 쌀을 실어나는 거 쌀을 실어나기에 특화된 것, 그런 배가 따로 있어요. 광석 전용선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따로 빌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한 수요가 정기적으로 일반 무역 화물처럼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기선을 사용하는 거죠. 화물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교역 빈도 측면에서 어때요, 여러분? 우리나라랑 뭐 저 유럽, 미국,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자주 빈번하게 컨테이너 베이스의 화물의 교역이 일어나니까 정기선이 당연히 구축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다, 응? 아니면 뭐 나이지리아다 이런 데는 정기선이 가겠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빈도가 없는데, 수출 빈도가 교역국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데 교역 빈도가 적은 나라는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발생했어. 소말리아에 뭐 진짜 무슨 우리나라에서 수출품이 뭐 엄청나게 인삼이 뭐 몇백 톤 가야 된다. 그러면 정기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때는 여러분? 컨테이너선이라도 아니면 벌크 화물이 됐든 따로 배를 빌려서 그쪽까지의 조건을 협의해서 우리가 관광버스를 통해 그 대절해서 부산 신항만 견학 가듯이 이런 것들을 딱 정해서 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어때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대중교통 티켓팅 하듯이 그냥 컨테이너 한 대 얼마? 그 지불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건은 뭐를 지급받죠? 나중에 하겠지만 BL이죠. 그죠? 선화증권. 이것만 있으면 화물의 수치 증명이고 운송 계약이 되고 교환 증권으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정기선에서는 여러분 뭐예요? 하역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역 조건은 있는데 우리가 일일이 이렇게 구구절절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티켓팅 하듯이 대중교통버스 티켓팅 하듯이 컨테이너 비용 지불하면 그냥 다 어떤 거로 다 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BTBT. 선사가 다 내는 거야. 컨테이너 갖다 놓으면 해당 선사 CY에 갖다 놓으면 해당 선상 CY에서 해당 선사가 그 해당 배에다 자기 크레인 이용해서 실어주는 거예요. 그 비용만 딱 받고 나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걸 그냥 전제하고 있는 거지. BTBT. 선사가 다 내는 거. 그래서 이러한 BTBT 조건을 보통 풀 라이너 텀, 풀 라이너 텀. 뭐 하역 비용 전체를 라이너 선사가 내는 조건의 하역을 풀 라이너 텀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정기선은 하역 조건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 계약 조건이 다양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전기선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물은 이 하역 조건은 그냥 이 BTBT 풀라이너 텀 선사가 다 내는 거를 전제로 해서 운임을 지불하고 선화증권을 지급받고 운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주 전문적인 분야인데 교수님이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장 여러분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대중교통인 가경동 버스터미널의 버스하고 우리가 견학 갔을 때 관광버스를 대절하죠. 임대를 해서 가는 경우를 이제 비교해서 비유를 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또 사실은 여기서 더 들어가면 이제 이 하역이 그때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체료, 그죠? 또는 뭐 채선료, 그 다음에 빨리 이루어질 때 조출료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역이 정해진 기간 내에, 그러니까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면 여러분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역을 하고 입항해서 출항까지 마치는 기간이 정해지죠.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하역이 지연되었을 때 내는 데모리지 차지라는 게 있어요. 데모리지 차지. 이것을 지체료라고 해요. 지체료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역을 시작해야 되는 타임에 하역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경우, 화물이 준비가 안 되거나 하역 장비가 준비가 안 된 경우는 그거는 이제 지체료. 그러니까 아까 하역 기간 내에 화물을 다 내리지 못할 경우에는
채선료라고 해요, 여러분. 채선료, 화물을 채선, 배가 떠나야 될 시기를 지키지 못한 거죠. 채선료라고 해서 데머리지 차지라고 하고, 하역 준비가 덜 돼서 정해진 시간에 하역을 시작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를 시킨 거죠. 하역을 지체시켰다 그래서 지체료, 그래서 디텐션 차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예상외로 정해진 시간보다 하역이 빨리 끝나 여러분. 그래서 빨리 배가 출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거꾸로 선주가 아까 데머리지 차지라는 지체료, 그죠? 지체료 그다음에 아이고 헷갈리네 교수님들. 자, 데머리지는 채선료, 그죠? 채선료와 지체료 개념 있죠. 채선료가 데머리지, 그다음에 지체료가 디텐션. 채선료와 데머리지고, 그다음에 지체료가 디텐션. 데머리지 차지 이렇게 붙죠. 비용이 차지. 그다음에 이제 조출료, 디스패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이 하역과 관련해서. 근데 이제 이 채선료 같은 경우는 정해진 하역 시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고요. 지체료 같은 경우는 하역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로 인해서 지체되는 거에 대한 비용 부담을 말해요. 근데 보통 채선료하고 지체료 같은 경우는 화주가 선주한테 내는 거예요. 화주가 이렇게 화주가 부담할 경우, 하역비를 부담해야 될 조건의 경우 좀 늦게 내리거나 또는 하역 준비가 덜 돼 있거나 그랬을 때 선주가 화주한테 미안해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는 거고, 조출료 같은 경우는 거꾸로 선주가 화주한테 주는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해서 우리 배가 빨리 떠날 수 있게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오히려 거꾸로 거기에 해당하는 디스패치 조출료를 화주에게 돌려주는 개념이 디스패치고 조출료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조금. 그리고 좀 더 들어가면 또 복잡해요 여러분. 이제 운송이 이제 이거 전기선 같은 경우는 BL로 다 가름되지만 여기는 별도로 차터 파티라는 용선 계약서를 써야 되고, 용선 계약서가 그쵸? 발틱 해운조합 영매에서 만든 젠콘 CP를 이용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문으로 어떤 경우는 용선 계약서 200페이지, 300페이지 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전문적인 분야예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전기선과 부전기선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하역 조건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작은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를 다루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 오늘 8주차 강의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일부 학교들은 한 학기 전체를 갖다가 온라인 강의로 이미 대체한 거로 발표를 한 걸 봤는데 우리 학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는 데까지 같이 최선을 다해 봅시다. 수고 많았습니다.